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한 여성의 충격적인 범죄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25세 인도 출신 여성 아누 싱입니다. 아누의 아버지 프로디움 싱과 어머니 수린더 싱은 모두 의사였습니다. 가족은 아누가 태어난 지 2년 후 인도에서 호주로 이민을 와 시드니의 스트레스 필드에 정착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누는 부모님을 끔찍히 사랑하여 항상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잠도 부모님과 함께 자야만 잠이 들 정도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에 비해 아누는 조숙한 편이었고 10대 초반부터 노출이 심한 옷을 즐겨 입고 남자애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누의 부모님은 점점 걱정이 되었고 아누가 곁을 떠나는 것이 두려워 심지어 홈스쿨링까지 고려했을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아누의 학업 성적이 뛰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무난하게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녀의 평범한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19살의 아누는 시드니를 떠나 호주의 수도이자 가장 큰 내륙 도시인 캔버라로 향했습니다. 4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캔버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우아한 현대도시로 오세아니아의 정원도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캔버라는 시드니 남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두 도시는 약 300km 떨어져 있습니다. 아누가 다닌 학교는 캔버라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였습니다. 이 대학교는 호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립종합연구대학교이자 유일한 공립대학교입니다. 아누는 대학에서 경제학과 법학을 복수 전공하며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누에게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1학년 때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드니에 있는 가족이 너무 그리워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누는 집에 자주 전화를 걸었고 심지어 하루에 5번에서 6번씩 전화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대학교에 간 지 6개월 만에 아누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아누의 아버지는 딸의 떨어진 성적과 심각한 가족 의존성을 걱정하여 아버지는 아누를 시드니로 데려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학교에 다시 다니는 것을 권했습니다. 결국 아누는 잠시 휴학을 결정하고 고향 시드니로 돌아갔습니다. 1년 후 다시 학교로 돌아온 아누는 사이먼 윌시라는 남학생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애는 아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아누의 학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녀는 먼저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누의 연애 경험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사이먼과의 관계는 그녀에게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아누는 실수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고심 끝에 낙태를 선택했습니다. 이 일은 아누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누는 자주 시드니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는데 한 번은 우연한 기회로 조 생크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금세 친해져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누는 사이먼과도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아누는 시드니에서 며칠을 보낸 후 캔버라로 돌아가 수업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조와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캔버라에 있는 아누의 남자친구 사이먼은 아누가 두 남자를 동시에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누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아누는 큰 충격을 받았고 특히 사이먼이 그녀를 지능이 낮다고 말한 것에 크게 상처받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아누의 학업 성적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와 체형에만 신경을 쓰며 처음에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며 몇 시간씩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약물을 복용했던 아누는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물과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살이 찌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누는 체중 조절에 집착하다 결국 거식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식증은 아누의 다이어트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누는 종종 부모님 앞에서 처진 피부를 보여주며 그게 모두 지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자신이 뚱뚱하다고 고집했지만 사실 당시 그녀의 체중은 40kg에 불과했습니다. 아누는 여러 번 부모님에게 돈을 요구하여 지방 흡입 수술을 받으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아누가 사이먼과 헤어지고 힘들어할 때 조는 항상 그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조는 1971년 6월에 태어나 아누보다 1살 위였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4살 어린 남동생 안토니 생크가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 생크와 아버지 니노 생크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탈리아 이민자인 네 식구는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뉴캐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뉴캐슬은 호주 동부 해안에 위치한 도시로 항구를 중심으로 건설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 수출 항구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의 남서쪽에는 아누가 살고 있는 캔버라가 위치해 있으며 두 도시는 500km 떨어져 있어 차로 5시간이 걸립니다.
조는 밝은 성격과 뛰어난 성적으로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학교 다닐 때 항상 스포츠 활동에 참여했죠. 조는 24살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토목공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졸업 후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고 2달 뒤 뉴캐슬로 돌아와 토목공학 회사에 취직하여 가족들과 행복하게 생활하였습니다. 그들 일가족은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 식탁에 둘러앉아 각자의 일상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안우가 나타난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조 가족의 저녁 식사 시간은 매일 오후 6시였는데 그들만의 소중한 시간은 안우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안우는 매일 저녁 조에게 전화를 걸어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은 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조의 부모님은 이에 매우 불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참다 못한 조의 부모님은 안우에게 통화 시간을 늦춰달라고 부탁하며 식사 후에는 얼마든지 조와 통화를 해도 좋다고 말했죠. 처음에 안우는 그들의 요구를 따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 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우를 너무 사랑하는 조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안우의 전화가 오면 모든 것을 멈추고 안우와의 통화에 집중했습니다. 잦은 통화뿐만 아니라 조는 주말이면 지친 몸으로 5시간씩 운전하여 뉴캐슬에서 500km 떨어진 캔버라로 향했습니다. 그는 캔버라에서 하루나 이틀을 보낸 후 다시 뉴캐슬로 돌아가 일을 계속했습니다. 조의 부모님은 점차 아들이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 같았고 안우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변화는 그의 부모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조에게 조종당하지 않도록 충고했지만 안우와 사랑에 빠진 조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만난 지 1년 만에 조는 캔버라로 이사를 가 안우와 같이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캔버라 외곽의 안틸 스트리트 79번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주로 대학생들이 살고 있었고 안우의 학교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안정적이었지만 안우의 정신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우는 다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심지어 온몸이 불편하다고 불평했습니다. 밤에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이후 안우는 섭식장애, 불면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근육 위축증으로 숨지게 될 거라 생각했고 나중에는 만성피로 증후군에 걸렸다고 하면서 몸이 계속 뜨겁고 피부 아래에 무언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머리가 목에 붙어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안우의 아버지는 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병원에 가라고 했지만 안우는 계속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그냥 자신의 신체적 건강이 나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안우의 정신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감정 기복도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아주 즐거워하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우는 자신의 상태에 절망감을 느껴 여러 의사들을 찾아갔고 정신과 의사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사들이 내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우의 병은 호전될 수 없었고 그녀는 학교 수업에 자주 결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령 수업에 참석하더라도 항상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상 친구들에게 완벽하고 자랑스러운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안우는 심지어 스스로의 목숨을 끊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기 시작했고 때때로 방 안에 틀어박혀 2주 동안이나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사실 안우의 부모님은 안우가 20대 초반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안우는 자신의 병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캔버라의 정신건강위기 대응팀과 같은 전문가들을 찾아가 딸을 도우려고 했지만 안우는 검사를 거부하여 그들은 그녀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안우의 정신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는데 이에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조는 에이즈에 걸리지 않아 안우는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조의 칫솔에 자신의 체액을 떨어뜨려 조도 감염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안우는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안우는 자신이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생존 능력을 잃고 결국 비참하게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항상 자신의 곁에서 지켜주는 남자친구 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조와의 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는 안우에게 토근 시럽이라는 약을 언급했는데 그 약은 토근에서 추출한 약으로 거담제와 구토제로 사용되며 체중 감량 효과도 있다고 했습니다. 안우는 조에게서 토근에 대해 듣고 그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여 점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안우는 자신이 조 때문에 약물에 중독되어 건강이 나빠졌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됐다고 조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얘기한 모든 질병은 사실 안우의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안우는 친구에게 현재 남자친구 조와 전 남자친구 사이먼 그리고 자신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말한 모든 의사를 없애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사건 2달 전 안우는 친구들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다비 라오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함께 자결에 관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안우는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우의 아버지는 딸의 차량 트렁크에서 딸의 옷들이 가득 찬 것을 발견했는데 옷에는 가격표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분명 딸은 옷을 저렴한 가격으로 팔 예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우는 자신의 물건들을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안우의 부모님이 의아해하며 이유를 묻자 안우는 본인이 집에만 있어 물건들이 필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처음 안우는 사격독으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려 했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꿔 마약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안우는 법학과 남학생에게 500달러, 한화로 약 68만 원의 마약을 구입하여 2개의 주사기에 담았습니다. 남학생은 호기심에 안우에게 왜 그렇게 많은 양을 샀냐고 물었는데 안우는 자신이 곧 누군가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학생은 안우에게 진정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설득했지만 안우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안우는 브로윈 카맥이라는 여성에게 수면제를 구했습니다. 안우는 친구 마다비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고 두 사람은 조를 해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다비는 안우에게 자신의 팔에 주사 연습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마치 일종의 의식을 치르고 싶었던 것처럼 안우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자신과 남자친구를 위한 작별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안우는 친구 마다비와 함께 법학과 학생들을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파티가 시작되기 전 마다비는 파티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팔에 있는 바늘 자국을 보여주며 그것이 안우가 조를 해치기 위해 자신에게 주사 연습을 하여 남긴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안우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조와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안우가 혼자서 결정한 것이었고 조는 여자친구의 계획을 전혀 몰랐습니다. 안우는 먼저 조를 숨지게 하고 그 후 자신도 조를 따라가기로 계획했습니다. 1997년 10월 20일 월요일 작별 파티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파티에는 약 10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아무도 안우의 특별한 약속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조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학과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범죄가 일어나도록 방관했습니다. 파티는 아주 평범하게 진행되었고 안우와 조는 친구들 앞에서 매우 다정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친밀한 행동에 속았을 것입니다. 모두는 서로 사랑하는 커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고 안우의 말을 모두 농담으로 여겨 그녀가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 떠나자 안우는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수면제를 조의 커피에 넣어 그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기절시켰습니다. 그 후 안우는 조에게 마약을 주사했는데 다행히 주사량이 부족하여 조는 살아남았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깨어난 조는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을 섭취한 걸 알지 못했고 그냥 파티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안우는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자 며칠 뒤 1997년 10월 24일 금요일 두 번째 작별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은 여전히 안우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조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벼운 마음으로 작별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 일부는 안우가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봐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우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우의 계획이 그냥 농담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티는 예상대로 무사히 끝났지만 진짜 비극은 사람들이 떠난 후에 발생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 파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난 뒤 안우와 조, 마다비만 남게 되었습니다. 안우는 다시 계획을 실행하여 첫 번째 파티 때와 같이 먼저 수면제를 조의 커피에 넣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조에게 마약을 주사했습니다. 그때 친구 마다비는 옆에서 안우의 범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 마다비는 현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날 밤 파티가 끝나고 한 친구가 마다비의 집에서 묵게 되었는데 마다비는 집으로 돌아가 친구에게 전날 밤 파티가 끝난 후 안우가 조를 해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친구는 즉시 안우에게 전화하여 정말 조를 해쳤는지 물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우는 신고하면 자신과 조를 망칠 거라고 신고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안우와 마다비의 간곡한 부탁에 그 친구는 결국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안우는 친구 마다비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마다비가 안우의 집에 도착하자 안우는 모든 책임을 마다비에게 돌리며 탓했습니다. 화가 난 마다비는 안우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록 조가 살아있어 안우는 다시 차를 몰고 마다비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조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안우와 마다비는 돈을 찾으러 외출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다비가 안우의 집을 떠난 후 안우는 다시 조에게 마약을 주사시켰고 혼수 상태에 빠진 조를 누워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점심때쯤 안우는 본인에게 수면제를 제공한 브루윈에게 전화를 걸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안우의 범행을 눈치챈 브루윈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안우에게 빨리 구급차를 부르라고 했지만 안우는 안 돼. 그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화낼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안우는 누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브로이는 안우의 남자친구 조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브로이는 조의 상태를 물어본 후 빨리 조에게 인공호흡을 하라고 했습니다. 안우는 전화를 내려놓고 브로인의 말대로 했지만 20초 정도 지난 후 브로인에게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로인은 조가 반응을 보일 때까지 계속 인공호흡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지만 안우는 몇 초만 실행하다가 다시 브로윈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치며 늦었어. 그는 숨을 쉬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브로윈은 안우에게 구급차만 부르면 조가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안우는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브로윈이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브로윈은 안우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브로윈은 조가 자신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없을 거라고 말하자 안우는 마음을 바꿔 브로윈이 올 필요는 없고 그냥 대신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브로이는 안우의 주소를 물었지만 안우는 계속 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브로이는 안우에게 직접 구급차를 부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20초도 안 돼 안우는 다시 브로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응급 전화를 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로이는 잘 들어. 지금 긴급 전화를 걸면 네 남자친구가 깨서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고의 상해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어 라고 설득했습니다. 브로윈의 설득 끝에 안우는 결국 응급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후 12시 10분, 조가 쓰러진 지 30시간이 지난 후 안우는 드디어 응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상담원에게 조가 집안 곳곳에 토했다며 그의 호흡이 매우 느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초에 한 번꼴로 숨을 쉰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조의 입술이 파랗게 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담원은 안우의 이름과 주소를 물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올리비아라고 하며 엔티스트리트 30번지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공한 정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상담원이 여러 번 확인한 후에야 안우는 진짜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 때문에 구급차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안우는 매우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구급대원들에게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며 조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일련의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조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인의 예상대로 조가 세상을 떠나자 안우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이럴 리가 없어. 우리는 함께 떠나야 했어. 이렇게 되면 안 돼. 믿을 수 없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조의 몸 위에 엎드려 날 떠나지 마.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얼마 후 경찰도 현장에 도착하여 안우를 조의 곁에서 떼어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조는 여러 약물의 영향으로 구토를 하고 결국 구토물을 흡입하여 질식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그날 밤 바로 안우를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다소 불안해 보였지만 정신 상태는 또렷했습니다. 저녁 10시 안우의 아버지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안우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두 손을 깍지 끼고 내가 어디 있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1997년 10월 28일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안우는 고의 상해 혐의로 마다비는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을 같은 재판에 심리하려고 했지만 이후 판사는 증거 하나가 문제가 되어 안우가 한 짓인지 마다비가 한 짓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법원은 두 사람을 따로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안우의 변호팀은 안우가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몇 가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안우가 자기애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반박하며 안우가 친구들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고 치명적인 약물 복용량을 확인한 적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안우가 그날 밤 범행을 저지를 때 이성적이었으며 그녀의 목표는 단지 조의 목숨을 끊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9년 6월 판사는
안우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후 법원은 안우가 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안우에게 10년의 징역형과 4년간 가석방 금지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마다비는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안우가 이전에 구금된 몇 년을 포함하면 실제 형기는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온 2년 후 안우는 29세의 나이로 가석방되었습니다. 복역 기간 동안 안우는 시드니 대학교에서 범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출소 후 그녀는 시드니 대학교 법학부에 입학하여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안우의 박사 논문은 여성 범죄와 그 배경 원인 분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안우는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불쌍한 조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안우는 출소한 후 조의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자신이 왜 조를 해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안우의 사건은 이후 소설과 영화로 제작되어 그녀는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외출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걱정했습니다. 여러분은 판사가 안우에 대한 판결이 합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